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들은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하고. 네. 자,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 준비하는데요. 이 단체급식이라는 과목이 쉬우면 쉬울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두 권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은 과목이 바로 이 단체급식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전공 80점 중에 뭐 단체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제 10% 정도 내외로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8점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80점이 80점 중에 8점이니까 한 10% 정도인데, 근데 간혹 6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은.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그냥 평균적으로 8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8점으로 나오면 이제 4점짜리 문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점일 적에는 2점짜리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문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잖아요. 이젠 기입형은 무조건 다 2점,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다 4점짜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6점 아니면 8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단체급식이 다른 과목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교육이라든지 영양학 쪽보다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단체급식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필요한 과목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영양교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급식을 그런데 그 8점을 위해서, 그 10%를 위해서 책 두 권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합쳐놓은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이제 보면은 제일 앞쪽에 이제 차례 앞에 보면은 우리 뭐가 있느냐면요. 공청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영양교사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요. 2008년도 시험 때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낼 것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출제가 되고 이제 2009년도부터 영양교사 시험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면서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공청회도 했어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나온 자료가 거기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 평가 영역을 보시면요. 평가 영역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양 및 작업관리, 구매 및 저장관리, 위생, 안전, 시설, 설비관리, 인적제한관리. 되게 평가 영역은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내용들이 정말 많죠. 한번 보세요. 영양 및 작업관리에서는요. 그 영양관리의 중심은 식단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식단관리.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고 그다음 식단을 작성했으면 조리하고 조리했으면 배식하죠. 그것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영양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관리에는요.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게 여기 또 들어가죠. 또 생산성 관리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요? 계산이요. 계산. 그러니까 이 단체급식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단체급식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는요, 어떤 것도 다 푸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두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구매 및 저장 관리는요, 분명히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 원가 관리도 거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동계산하는 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들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원가 관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다음에 구매 관리. 자, 여기도 이제 당연히 발주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또 계산이 또 남아요. 그다음에 검수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 재고 관리하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재고 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또 계산 문제.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위생, 안전, 그리고 시설, 설비 관리가 나오는데요. 급식소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시설, 설비 관리, 대량 조리기기 및 직기류 관리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위생관리여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 중에서는 여기 파트에서는요. 요 3번째 영역에서는 위생관리가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 관리요. 위생관리가 위생관리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시설 설비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 자원 관리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급식 경영에 나오는 파트를 묶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급식 경영 책에 나오는 내용을 묶어놓은 게 인적 자원 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급식 경영 파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법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학교 급식법이라고 해서 그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걸 다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앞에 내용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집단급식, 단체급식을,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할 때 필요한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단 관리할 때 영양계, 영양 섭취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냥 학교급식 법에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한 그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시설 설비 관리도요. 학교급식법에 시설 설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내용들. 그래서 이 학교급식법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전체를 다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학교급식법에서 간혹 시험 문제가 나면 이제 그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급식 경영 파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동기부여 및 직무 만족, 그 다음에 리더십 안 넘겼어요. 네, 리더십,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지 않으세요? 인적자원 관리 그러는데 인적자원 관리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평가 내용 요소 중에서 그 중에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 만족을 느끼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하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 내용만 짚어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항상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더니 이제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에다 플러스 알파로 인적자원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평가 영역이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합쳐서 5%,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합쳐서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기출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표 보시면 여기 수업 자료 거기 1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은요. 거기 단체 급식 기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딱 중간에 갈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대체적으로 단체 급식은 그 비율을 꾸준히 좀 맞추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간혹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울 때는 어디로 치우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으로요. 절대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보통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렇게 골고루 나올 때 나오는 곳이지,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치우쳐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다 2018년, 19년, 20년 골고루 나왔죠? 근데 2017년은 한쪽 파트에서 다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이요. 보통 그렇다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좀 더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 더 많고요. 시험 문제로 만들기도 편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영역에서 좀 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부터는 우리가 객관식에다가 논술형 시험 문제를 봤고요. 근데 논술형일 때 단체 급식은 한 번도 단독으로 논술형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식품위생하고 연결해서 조금 쓰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우리 서답형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2020년 시험 문제도 4점짜리 딱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한쪽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원가 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안 나왔거든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09년이 마지막이에요. 2009년이 마지막이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른 파트
퍼센트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계산하는 게 막 공식으로 해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퍼센트지 비율 계산할 줄 알면은 누구나 실수만 안 한다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왔냐면 교육훈련에서 나왔죠. 직무훈련에서 이제 그 단점, 직장 외 훈련이 나오면서 단점 2가지 써라 뭐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사내 모집이 나왔죠. 인적 자원 관리요. 그건 장점 2가지. 그래서 이 단체급식의 문제를 보면 작년 문제도 그렇고요. 그 이전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장단점을 쓰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네, 장단점 쓰라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단점은요. 여러 개 쓰라고 하지 않아요. 딱 2가지예요. 딱 2개. 2개 이상을 그 2개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체급식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시면요. 정말 장단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근데 항상 장단점은 확실하게 2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이상을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가지씩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특징을 보면요. 기출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초반에는요. 정말 중요한 데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돼 라고 하면 그 정도만 되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은요. 이제 뒤로 갈수록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문제를 내다 보니까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여기,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부할 게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처음엔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얇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가 거듭될수록 이제 시험에 이런 회차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요,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중요한 건 먼저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체급식 문제가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구석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를 놓친다는 게 정말 큰 손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요, 되게 깊이 있게 파지는 않더라도 폭넓게 공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장단점 문제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니까 항상 장단점은 2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만 공부하세요. 이렇게 찝어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벌써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요. 또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이 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처음에 19번, 20번 문제 나와 있죠. 그 19번, 20번 문제가 바로 초창기 문제예요. 초창기 문제. 그 초창기가 언제냐? 2008년이요. 첫 시험이요. 정말 첫 시험 문제는 정말 제일 중요한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산성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작성하는 거 딱 거기서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도 생산성 계산한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 우리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공부하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더 쉬워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영양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양교사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고려할 사항 쓰고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볼 줄 알고 개념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2점짜리 문제인데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을지 모르고 개념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 그 학교의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하고 문제가 같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예요. 2점짜리인데 한쪽 영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요. 두 가지 영역을 합쳐놓은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항수가 적어지다 보니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꽤 나옵니다. 한쪽 영역에서만 시험 문제가 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영역을 합쳐서 한 문제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처음 시작이니까요. 이 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다가 이제 그 해당 영역에 가면은 그와 관련된 요 문제들을 다 풀긴 할 거니까요. 지금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답이 어디냐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답은 나중에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중간중간 나올 때니까요. 그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서술형 문제 보실까요? 서술형. 뒤쪽 넘기면 이제 서술형 문제 4점짜리,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5점짜리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상황을 주는 거죠. 대화 내용, 상황을 주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건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장점 쓰라는 문제가 오죠. 의외로 정말 단체급식에서는 장단점 쓰라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최근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법규도 나왔었죠.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그와 관련된 거. 그때쯤 해가지고 온도 기준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요, 이제 하나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감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뒷장 넘으면 드디어 차례가 나와요. 네. 차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차례는 이제 우리 영역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첫 번째에 있는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만 하나가 더 끼어 있는데요. 이 단체급식의 개요는 앞으로 이제 진행할 내용들의 바탕이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고 일부만 조금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급식의 개요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새롭게 구성된 요 클래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4학년에 재학생인 분도 계시고 졸업을 하셔서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그래도 영양교사 시험을 본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되게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공부한 양도 조금씩 어떠냐면 차이가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맞추냐면 가장 모르시는 분. 그래서 우선은 이거부터 시작하죠. 기본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라고 해서 되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기본도 단단히 다져놔야지 나중에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다져놓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심화를 보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 심화를 되게 깊이 있게 팠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깊이 있는 문제가 점점 단체급식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구석구석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를 하냐면 폭넓게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걸 가르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꼭 가르쳐 드리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요게 되면 이제 응용 문제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봐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건 풀어보고 그럼 또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한 책을 통해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이 수업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본 이론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복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게 다르고 기본 이론반에서 중요한 게 다른데요. 기본 이론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복습이에요. 문제풀이 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 복습을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더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오늘 했던 진도와 관련 있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서들을 다 학교 다니실 때 썼던 기본 이론서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 그 파트 같은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파트를 한번 읽어두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여기 오늘 했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대신 단 기본 이론서는 너무 옛날에 출판된 건 안 돼요. 개정이 된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드려요. 그래서 세 번째 뭘 할 거냐면은요. 다음 주 여러분들 나오시게 되면 이제 이 수업 자료가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나눠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수업 자료, 수업 시간에 쓸 자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복습 프린트물이요. 복습 프린트물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건 딱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복습 프린트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0-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그걸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거 문제를 풀 적에는 그 프린트물을 풀 적에는 책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풀어두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두시면 되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 프린트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고 다시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기억했다고 해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클을 잘 활용을 하시면요. 그만큼 가져가시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죠. 왜냐면 이게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지만 이걸 또 이제 수업 전에 안 풀어두시게 되면은요. 받아쓰기 시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 전에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또 우리 학원 카페 있잖아요. 네, 카페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활용을 해서 또 거기에다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나누시면서 활용하는 것도 또 한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또 이게 3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제 하는 동안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완벽하게 다져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문제풀이가 안 돼요. 되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냥 나 이거 다 알 것 같아 이거 하고요. 쓰는 거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쓰라 그러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요. 계속적인 반복 학습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업을 100%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단체 급식의 개요 5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 급식의 개요에서 중요한 내용만 좀 확실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이게 뭐다라는 개념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단체 급식의 개요에서는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요. 단체 급식의 정의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단체 급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친자를 공급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체급식 내지는 집단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위탁급식 업체는 이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익을 내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단체급식, 집단급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식품위생법에도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여기 이게 바로 집단급식이에요. 그래서 딱 세 단어로 줄일 수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비영리,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집단급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다수긴 다수인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수가 그럼 얼마를 의미를 하는 거냐? 바로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그 다수의 범위를 뭐라고 정의해 놓고 있냐면 1회 50인 이상입니다. 1회 50인 이상. 자,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집단급식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서 이 다수라는 건 1회 50명에게, 50인에게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집단급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근거로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의의는 간단히 보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굳이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 절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피급식자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식사를 공급을 해서, 항상 단체급식에서 나오는 건 그 얘기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 자, 그럼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을 함으로써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다지고, 그다음에 체의를 향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바로 의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영양 개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도 기여를 하죠. 부모님들이 더 이상 도시락 싸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량 구매를 해서 전문가가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기여를 합니다. 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요양시설 이런 데에서 급식을 함으로써요. 사회복지에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단체급식의 전 과정을 보면은요, 식수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영양 계획을 잡아서 식단을 작성을 하고 구매를 하고 검수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조리 후에 저장했다, 보관했다가 배식하는 거. 이게 단체급식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단체급식의 이 실습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요, 요 과정이 그래도 공부하는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단체급식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목표는 항상 기본이 이거에서 시작을 해요.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이요. 아까 그 얘기 나왔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도모함으로써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급식 소별, 이게 대상별이거든요. 급식 대상별. 학생이 대상이면 우리가 학교급식, 환자가 대상이면 병원급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상별로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영양 개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요. 학교급식은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심신의 발달. 이거 지금 항상 잘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심신의 발달과 함께 편식을 교정하는 거. 다른 말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게,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급식만의 고유 목적이에요. 다른 데에는 뭐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이런 말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죠. 성인들, 뭐 산업체 급식소는 벌써 다 성인들은 식습관이 다 벌써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발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병원급식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치료, 건강 회복 이런 것들이 고유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산업체 급식은 이렇게 영양 개선,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예요. 복지, 복리후생. 보통 이제 산업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죠. 그러면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요만이 들어가는 거 산업체 급식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대상별로 급식 대상별로 나누는 이 분류에 따르면 고유의 목적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 주실 거 학교 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식관리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급식관리자 그러면 영양사죠. 영양사, 영양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뭐 영양사, 영양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업무가 영양교사엔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양사의 그 급식관리자, 이제 우리가 보통 급식 시스템의 책임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영양사인데요. 이런 영양사의 정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럼 뒤에 넘겨서 뭘 보시냐면은요. 저 8페이지에 나머지 읽어봐 두시고요. 8페이지에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요. 자, 그럼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를 보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집단급식소가 뭐였어요? 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꼭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죠. 근데 안 둬도 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그 밑에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안 둬도 되죠, 따로. 그 다음에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때도 안 둬도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2번 보세요.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도 영양사를 안 둬도 돼요. 분명 아까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급식소에서는. 근데 산업체는요.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이요. 그래서 산업체만 1회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 미만이면 안 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체만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양사의 직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현행 법령상의 영양사의 직무는 뭐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식단 작성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식단을 작성을 하고 검식을 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구매해야 되겠죠. 구매한 식품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설의 위생관리. 그리고 운영 일지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와 위생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양사의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하고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영양교사인데요. 여러분, 이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하죠.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누굴 둬야 되냐면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이제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데요. 유치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유치원에도 내년부터는 영양교사를 둬야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하고 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이 다르죠. 유치원을 관리하는 건 교육부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 그러니까 이런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라든지 유치원에서는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법으로 근거해서 그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여기 학교 말고 유치원이 아니라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사의 직무 보실까요? 영양교사 그러면 이 영양사의 직무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끼어 있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를 선정하고 검수하고 위생안전, 뭐 검식하는 거,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 감독하는 거 이런 거는 일치하지만 디귿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식생활을 지도하고 정보 제공하고 역량 상담하는 거. 그래서 역량교사의 직무에는요. 식생활을 지도하고 역량 상담을 하는 내용까지가 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량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건 한번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리사는 당연히 조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리사와 엄연히 조리원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조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량사와 역량교사, 조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해두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두시면 충분한 파트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역량학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파트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파트예요. 자, 급식 제도의 유형입니다. 단체 급식 제도의 유형이에요. 자, 그럼 단체 급식의 유형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요. 우리 단체 급식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급식의 유형은요. 급식 체계별로 나누는 거.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급식 체계별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식 체계별 분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 급식 체계, 조리 저장식, 중앙 공급식 이런 급식 체계별 유형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장단점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식 대상별 유형이 있죠. 누가 대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봤듯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 급식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운영 형태별. 자, 운영 형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직영과 위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영과 위탁 정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장단점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식 체계별 유형부터 가는데 이 급식 체계별 유형에선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조금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장단점 쓰라는 정도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급식 체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하시면 이제 이 급식 체계별 유형은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징과 함께 장단점. 그래서 우리 뭐 장단점 하면 이제 2가지씩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는데요. 급식 체계별 유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전통적 급식 체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전통적 급식 체계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당일날 식재료가 입고가 되면 음식을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잠깐 보관을 했다가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배식하는 형태. 그럼 그날 들어온 식재료를요. 그날 막 조리를 해서 배식하기 직전까지 막 조리를 한 다음에 배식을 또 해야 돼요. 상당히 어떨까요? 네, 바빠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전통적 급식 체계이고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자, 그럼 이런 전통적 급식 체계 유형의 특징이 있죠. 특징은 뭐냐면요. 생산, 분배, 서비스가요.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그 급식소 하나에서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 급식소 하나에서 생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배식한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분배, 서비스가 다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특징으로 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요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전통적 급식 체계는 그날 생산을 해서 그날 바로 배식을 하죠.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네, 그렇죠. 신선해요.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뭐의 품질이 좋으냐면요. 관능적 품질도 좋고요. 영양적 품질도 좋아요. 그래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영양적, 관능적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메뉴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호박이 너무 비싸다. 그럼 호박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식단의 탄력성, 융통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나 레시피를 조금만 조정하면 우리 급식소만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통적 급식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창고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그날 받아서 그날 거의 다 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장하는 뭐 쌀이나 이런 거는 뭐 좀 보관을 하겠지만 뭐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날 써가지고 바로 그날 생산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또 배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디 이렇게 뭔가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저장, 냉장, 냉동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나는 거 2가지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바로 들어와서 그날 바로 생산을 해서 바로 줘요. 그러니까 배식 직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바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리하고 생산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메뉴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식단의 탄력성이 있다는 거, 융통성이 크다라는 장점. 벌써 그 2가지잖아요. 오래 보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에 들어가는 비용, 냉장이나 냉동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단점은요.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식 직전까지 정말 바빠요. 자, 그럼 이렇게 피크타임에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인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점은 전통적 급식제의 단점은 요거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피크타임이요.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요. 인력 관리가 어려워요. 이렇게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조리원분들을 데리고 배식 11시 반, 12시 전까지 그걸 다 생산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요. 그렇죠. 숙련된 조리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합니다. 그럼 숙련된 조리원한테는 인건비가 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특히 많은 시간, 특히 이제 점심시간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시간, 12시, 1시 그 사이가 제일 많이 몰리잖아요. 이때는 그때는 작업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도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2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크타임 생각하면 돼요. 이 피크타임에 사람 많이 필요하죠. 인력이 집중이 되니까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니까 인력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숙련된 조리원이 어때요? 장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때 생산해서 배식을 하려면요.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통적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4가지씩을 뭐 다 완벽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가지씩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예요. 여러분,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는 이게 시작된 때가 있어요. 이거 학교급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 때문에 시작이 된 게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학교급식이요 확대가 되면서 이게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이렇게 그런 공약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묶은 거죠.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묶어서 공동조리장을 만들고, 한 학교에 공동조리장을 만들고, 거기 공동조리장에서 생산을 해서 각 학교에다가 운송해주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중앙공급식 급식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중앙공급식 급식체계 우선 특징은 뭐냐면 공동조리장을 이용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각 학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했을 때 막 따고 한 군데에서 모아서 구매하면 무슨 구매가 돼버려요? 그렇죠. 대량 구매. 우리 대량 구매가 되면 가격이 어때요? 그렇죠. 싸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조리장을 이용해서 대량 구매를 하고요. 대량 구매를 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장점이 이제 식재료비 절감 이런 게 또 꼭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공동조리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을 생산을 해요.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의 음식의 품질이 다 어떨까요?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조리장에서 대량 구매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을 생산하는 거, 대량 생산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분명히 만든 건 여기예요. 근데 서비스가 되는 곳은 어디예요? 저기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요, 분리가 되어 있죠.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공간적으로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장소가 달라져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전통적 급식체계에서 한 장소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 우리 아까 생각한 대로 대량 구매를 하니까 식재료비가 뭐가 돼요? 절감된다. 그래서 벌써 하나 장점 나왔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학교는 굳이 주방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공간 만으로도 급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방 시설을 만들 이런 공간이 없어도요, 충분히 급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장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조리사, 그 다음에 영양교사 다 여기에만 있으면 되죠. 여기에는 인력을 그런 고급 숙련된 조리원을 여기다 둘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설과 노동력도 절감이 된다 이건데요. 이거는 굳이 각 급식소마다요, 기기 설치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필요가 하면 인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급식이 가능해요. 각 급식소마다 기기를 설치할 필요 없죠.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 생산하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음식을 생산하니까 동일 지역 내 음식의 품질이 어때요? 같아요. 음식의 질과 맛이 동일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잘 생각나는 이거잖아요. 많이 구매하니까 식재료비 절감된다. 그 다음에 시설을 굳이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시설을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점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옮겨줘야죠. 뭐래요? 운송. 그렇죠. 운반을 해요. 운반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운송에서 오는 단점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운반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오늘 두부조림을 했어요. 근데 차가 좀 흔들렸어요? 그럼 두부 가서 나중에 보면 두부조림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깨져 있겠죠.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음식의 미생물적, 관능적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운송에서 오는 단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통적 급식세계는 그냥
배식 직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았다면 여기는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동안. 자, 그래서 음식의 미생물적, 관능적, 품질이 저하된다. 그 다음 우리 운송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차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또 운반하려면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보온, 보냉기구도 필요하고요. 운반 차량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운송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생각해 보면 이제 운송하는 동안, 운반하는 동안 오늘 운반을 해야 되는데 눈이 왔어요. 갑작스레. 그럼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그 눈길이 미끄러져서 차들이 사고가 났어요. 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운송이 늦어지면 원활한 급식이 어렵다.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송에서는 단점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운반하는 동안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운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면 운송이 늦어지면 급식이 어려워진다. 이 정도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아니,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잘 생각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처음에는 외우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완벽하게 이 단어들이 다 기억이 날까요? 안 그래도 공부할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과목만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영양교사 과목이 또 여러 과목이잖아요. 그 여러 과목을 다 나중에 공부하면 이 내용들이 많아질수록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이제 스타트를 했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괜찮지만 조금만 지나도요. 여러분 한 반 정도만 지나도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지금은 암기를 해도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특징을 여러분들이 추리고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잘 기억나는 두 가지. 근데 그 잘 기억나는 두 가지도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말을 조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씀드릴 때 특징과 함께 장단점을 기억해라 두라는 이야기가요. 그거와 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는 운송을 해요. 운반을 해야 되니까 올 수 있는 단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리저장식 급식 체계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